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파트 들어갑시다. 제가 중간에 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31번부터는 한국사로드 3권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제 근현대사 파트인데 한국사로드 3권은 한국사로드 2권은 고려와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종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흥선이 고종이 1863년에 왕위에 오르고 그때부터 이제 흥선대원군의 10년의 집정관 시기가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현대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게 바로 네, 한국사로도 3권의 이야기고 한능검도 이 31번 요 즈음부터 50번까지 20문제 정도가 예,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앞서서는 30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이야기는 한국사로도 1, 2권에 나오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중반, 후반까지 이제 1863년 고종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대로 이 지금 30번까지는 그 전까지 이야기로 보면 되고 이 31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 아니 저 조선 후기 흥선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제현 장군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강화도의 신미양요, 광성보에 가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3권의 첫 번째 문제, 저희 첫 번째 이야기도 그래서 강화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제가 이제 강화도에 답사를 갔던 광성보, 뭐 덕진진, 초지진 다 신미양요, 뭐 병인양요 다 이때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처음에 흥선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안동김 씨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나서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쇄국 정책을 걸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제국들이 프랑스와 미국 등 제국들이 와가지고 일본 등 제국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니까 그 문호를 걸어 잠그는 과정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1866년에 이제 프랑스와의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년 뒤에 정확하게 이제 1871년에 어제현 장군이 신미양요 제너럴 샤머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신미양요를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게 이제 광성보전 2의 이야기네요. 어제현 장군 비롯해서 300여 명의 우리 이제 병사와 장군이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미군은 3명만 죽죠. 예. 그때 이야기를 이제 31번에서 풀어냈네요. 이 정답은 뭐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요게 요 사건에 연유된 게 문제를 묻는 거라면은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척합의가 세워졌다. 요거네요. 1번. 이거 다 전부 다 제가 이거 다 저기 3권에 초반부에 정말로 자세하게 공들여서 전국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제너레이션 원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다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영군 묘까지 충남 예산에 있는 남영군 묘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다 이제 살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다뤘어요. 이때는 저 스스로도 흥선이 너무 저한테는 여러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흥선 이하응이라 그 다 관련된 이야기라 열심히 다녔죠. 개인적으로 흥선에 대한 여러 감정이 일어서 제가 흥선이 살았던 그 운영궁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도 했었고 아무튼 또 이 얘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떠오르네요. 32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일 3점짜리 이때는 여러분 이때가 왜 우리가 근현대사 파트에서 특히 이 근대 파트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연도와 연관지어서 막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갖고 되게 까다로워요 문제들이.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흐름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이 사건들이 앞뒤로 일어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왜 당시에 흥선과 고종, 민비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 의병들이나 아니면 항일했던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다 쉬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국의 침탈을 받았는지 그까지 연결 지으면 이 조선국은 자주국, 일본 자주국으로서 일부국과 평등한 권리를 한다. 일부국 인민은 조선국 지정 각 항구에 머문 동안 죄를 범하고 조선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의 관원이 심리한다. 이게 치유요건이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일어난 그 조약이네요. 왜 자주국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우리는 청의 보호를 받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속국 그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나라처럼 이렇게 여겨져가지고 청나라로부터의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 근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불평등 조약이었죠. 강화도 조약이. 그러니까 1873년에 흥선이 최익현의 상수로 인해서 이 10년 동안에 그 정권에서 물러나고 나서 고종이 이제 개혁 정치를 펼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외세의 문물을 하나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약을 맺은 게 일본과의 이 근대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라 불리는. 이 강화도 조약 여러분 다 가면은 저기 강화도에 연무관이라고 있는데 강화 이제 그 강화성 그 바로 건너편에 거기도 가면은 재밌습니다. 네. 앞으로 대주선 나와 볼까요? 앞으로 대주선국 군주와 대비국 대통령은 그 인민은 각각 모두 화평하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조미 수호 조약이죠. 예. 조미 수호 조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1800 이게 1882년이었나? 그쵸.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니까 1876년과 1882년 사이에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이런 조약을 맺고 나서 어떤 기구들이 만들어졌고 그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 강화도 조약이 만들어지고 체결되고 나서 고종으로서는 무언가 이 외세들과 이 뭔가 이 외교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어요. 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저기 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중앙집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민씨 척족에 의해서 나라는 더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90군데 차별이 일어나서 뭐 월급이 정말 뭐 1년 넘게 밀리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고 이 통리기무 아문이 폐지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의 흐름으로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시기가 또 문화유적이 엄청 많아서 또 재밌는 시기예요. 제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단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가 그 한국 사람들에서 다음 자료에 대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설명으로 조선주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외무경 이제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죠. 이노우에 가오로에게 이제 보낸 건데 이달 23일 오후 5시에 성난군 중 수백 명이 갑자기 공사관을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방어했다. 전력으로 방어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원병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성난군 중이 왕국 및 민태호와 민겨모의 집도 습격했다. 교관 호리모토의 8명의 생선. 이 호리모토가 이게 바로 신시군도 별기군의 그 이제 일본군의 장교들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모군란 내용이네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정권을 찾았지만 한 달여 만에 청나라 이홍장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민비가 이때 이제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외세를 다시 한번 끌어들이죠. 그에 발맞춰서 이제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본격적인 침탈이 시작되는 건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시기가. 예. 이 시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세가 외국 군대를 그 자국으로 끌어들이면은 그 결과는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겪어야 될 민중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다음 자료에 나온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네요. 4번. 90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발단이 되었다. 3일 만에 여러분 실패로 끝난 주동자를 해외를 망명했다. 김옥균동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갑신정명이죠. 1884. 예. 주시경 선생이 이렇게 했네요. 국어 연구에 앞장선 주시경 선생. 이제 한 흰샘으로서 여러분 이 주보따리 주시경 선생인데 주시경 선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시경 선생은 여러분 언제냐면은 고종 때요. 고종 때.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20세기 초까지 활동을 나라를 빼앗겼을 때까지 물론 있었지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정말 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시경의 여러분 제자들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주시경 선생은 1세대 한글학자로서 국문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죠. 이거네요. 1번과 2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제자들, 이거는 주시경 선생. 그것만 알면은 한국 통사 여러분 집필한 거 우리나라 2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누구예요? 그쵸. 태백광로. 박은식 선생이죠. 오 얘기고 35번.
민족운동, 채노. 우리나라 채무 가지고 우리 백성이 채노가 된 것은, 여러분 채노, 빚을 갚지 못한 노비가 된 것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뭐예요? 이게 국채 보상 운동이죠. 이 빚을 빨리 갚아가지고 빚을 빨리 갚아서 우리의 국채를 다 보상해 버리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이고, 이것도 4번, 5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 5번은 대한매일신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양기탁, 우리나라 대통령, 임시정부의 이제 국무령 대통령을 지낸 가장 최고 수입된 양기탁과 배대리 같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을 하죠. 이겁니다. 이 단체. 이 편지는 비밀 결사인 이 단체가 재물을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거다. 백오인 사건. 이거 여러분 백오인 사건은 그거죠. 일제가 굉장히 날조해가지고 만든 사건인데, 이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 비롯해서 누구예요? 동암 차리석 선생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받은 거다. 대성학교.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민회. 정답 뭘까요? 이거네요. 태극서관. 신민회 하면 이 태극서관. 요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3권에서 이것도 지소명명 성명 이것도 다 이제 의열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 3권에서 좀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시기 이것도 1점짜리인데 저는 요게 좀 까다로웠어요. 1점짜리가. 왜냐면은 일본이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서 이제 이 조선 이 민중의 땅을 빼앗았던 건데, 아 요게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땅을 뺏었던 시기가 언젠가. 근데 1점짜리라서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해. 이게 3점짜리라면 제가 더 고민했을 때 1점짜리니까 일본이 침탈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뺏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1910년대죠. 1910년대니까 오히려 되게 쉽게 답이 유추가 되더라고요. 경성제국대학은 여러분 3.1혁명, 3.1운동, 1919년 3.1운동 후에 문화통치 과정 속에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고, 그 후에나 다 1920, 30년대 다 보빙산 너무 이르고 고종대 이야기고. 그러면은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억압했던 게 여러분 언제예요? 요거예요. 조선인 태영. 막 우리나라 그 엉덩이 조선 인민들 그 민중들의 엉덩이를 까가지고 막 바로 그냥 태영을 집행했어요. 거문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19세기 말에 거문도를 5년간 점령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고. 당시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저기 뭐예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가지고 이 동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계속 거쳐서 왔고, 거기에 대한 반대 행동으로서 이제 영국이 우리 거문도를 점령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고종대 이야기네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단체 박상진, 이제 대한광복회 박상진 선생의 이야기인데, 제가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영주에 갔다가 경북 영주 이제 부석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소수서원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제 고개를 들었더니 대한광복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뭐야 하고서 이제 풍기에 갔더니 풍기가 바로 이제 영주에 있는 풍기군인데, 전혀 기대하고 안 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진짜 고마운 곳이 바로 풍기에 있는 대한광복회 이 박상진 의사에 관련된 이 저기 기념관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3권에 진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근데 그 대한광복회 자체가 굉장히 공화제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지만 박상진 대한광복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면은, 특히 한국사로 3권을 보면은 이건 되게 쉽게 느껴진 내용입니다. 딜쿠샤 반갑네요. 서대문에 있는 여기도 굉장히 예쁜 곳이죠. 제가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었는데 지면의 한계상 서대문 형무소도 달아야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달아야 돼가지고 그냥 살짝 언급하는 수준만 다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딜쿠샤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앨버트 테일러가 여기 지금 보기 자료에 나와 있듯 임시 특파원으로 활동한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3.1운동 당시에 일제가 자행한 제합리 사건을 취재 보도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합리에 가면은 이 앨버트 테일러에 관련된 그 사진기를 든 테일러의 모습을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딜쿠샤가 반가워요 저는. 그래서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종의 인산위를 기해서, 인산위를 순종이 이제 여러분 장례죠. 이게 60만 세 운동 1927년에 일어난 거고, 이거는 이제 문화통제 1920년대
정답은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네요. 3.1 운동의 배경으로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문화 통치의 실시 배경으로서 나중에 1920년대 뭐 경성 제국대학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문화적으로 뭐 우리 신문들이 막 탄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허용하는 게 이 3.1 운동의 배경이에요. 그게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일제가 문화 통치라는 걸 이제 만들어준 일종의 약간의 좀 허용 범위를 넓혔다는 거. 그리고 이제 40번. 아유, 이동영 선생 있네요. 충칭에 가서 제가 이제 이동영 선생 관련된 이제 유적지를 이동영 선생이 살던 곳을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정말 버팀목이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충남 천안 출신이고 이제 여기 보기자료처럼 의정원의 초대 의장으로서 이동영 선생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그만큼 귀한 분입니다. 이동영 선생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는 볼까요?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임정과 관련된 게 이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거네요. 예, 신흥각소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여러분 석주 이상용 선생 관련된 이야기고 만세보 이건 나중에 다 일제강점기 다른 단체에서 했던 거죠. 구미위원회 외교활동이 이승만 대통령이 임정과 연계돼서 했던 거고 이륙양행 교통국 이거 다 전부 다 임정의 그 교통국 이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한 거죠. 내용은 어찌 보면 까다롭네요. 임시정부의 이야기인데 요거를 연계시켜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5번. 근데 뭐 임정로드 제 책을 읽었으면 이것 또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밑줄군 시기, 쌀 공출, 일제와 미국이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 태평양 전쟁이네요. 1940년대 초중반. 그러니 정답은 3번. 여자 정신근로령으로 한국 여성이 강제동원되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일제가 다 뺏어갔죠. 다 뺏어간 그때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사이판을 갔다 왔는데 5천여 명의 그 조선인들이 끌려와가지고 그냥 포화 속에서 죽은 걸 보고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 나머지는 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들,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암태도 소작쟁이, 이 회사령 공포 이거 다 191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네요. 제가 3권에 다 자세히 썼습니다. 42번. 우리나라 종교가 근대사 과정 속에서 일제에 대항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싸움을 했는지 찾아라 요 얘기네요. 뭐 개신교,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거죠. 단군 숭배 사상 여러분 단군은 어디예요? 그쵸? 네. 단군 대종교죠. 대종교. 그리고 이제 볼까요? 배제학당 이건 기독교고 이건 천도교고 그리고 간척사업 새생활운동 여러분 새생활은 누구예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이 정답은 다네요. 3번. 네. 대종교와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임시정부 지사들이 이 대종교가 어마어마한 민족 종교예요. 나철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 20세기 초반에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대종교예요. 정말로 이제 요게 이제 대종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 의식을 높인 종교인데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은 대종교 관련된 것만 제가 좀 따로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사들이 대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심이 바로 단군을 모신 이 대종교입니다. 민족 종교로서 이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게 대종교예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3점짜리.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거 저기 한 1점 정도로 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3점이라는 게 너무너무 슬퍼요. 더 많이 알려줘야 되고 이거 3점짜리로 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1점짜리가 돼요. 왜냐면 조선민족혁명당 8주년 기념사는 조선민족혁명당이 1930년에 만들어졌는데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조선의 혁명청년들이 단결시켜 장제스 위원장의 영도 아래 중국의 항전에 참여했다. 1938년 10월 10일 날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의열단 출신의 지사들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서 여러 지사들이 모여서 이 조선
이제 중국 관내 최초로 이 조선의 청년들이 정식 군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군의 뿌리가 되는 나중에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조선 의용대의 이야기예요.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굉장히 이거 쉬운 문제인데 왜 3점일까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자유시 참변 이거 저기 청산리 대첩과 저기 봉오동전 2에 이어서 1920년대 일제가 이제 공격을 들어가고 이 일제 경신 참변 이후에 우리 이제 그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가는 과정 속에 러시아에서 이제 무장해제를 당한 과정 속에서 이 자유시라는 곳에서 참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대전자랑 전투는 1930년대 독립항일연구는 30년대인가 40년대 후반 40년대 이야기 홍범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1920년대 초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3점자로 나왔을까? 익숙하지 않아서겠죠.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지역에 있었던 민주군동 명동학교 서전서수 용종 윤동주 어디예요 여러분? 간도죠. 간도 지역 사이간자 써가지고 김약연 명동 이상설 서전서수 이상설 여러분 누구예요? 헤이그 특사 윤동주와 송몽규 용종춘 제가 이 파트는 임종로드에서도 엄청 자세히 썼는데 굉장히 고맙고 귀한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용종촌에 가면은 윤동주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산당 정부에서 여러분 중국 조선족의 항일 민족 시인이라고 적어놨어요. 중국 사람으로. 참 황망한 일이죠. 물론 지금 지역적 구분을 했을 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이래서 가 지역 권오페 이거 블라디보스토크 이게 페치카라 불리는 누구예요? 페치카 갑자기 이름이 최재형 선생 관련된 이야기네요. 이봉창 한인애국단 32년 1월 달에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박용만 선생은 하와이 이 북로군정서가 조직돼서 독립전쟁 이거네요. 유학생 28 독립선언 도쿄 중앙청 서윤보 중앙청 여기 바로 여러분 일본의 1926년 이후에 45년 그 광복될 때까지 일제가 여기 중앙청에서 뭘 했어요? 총독부 관저로 사용했던 곳이죠. 원래 이전엔 어디 있었어요? 남산 외성에 있었습니다. 외성대. 근데 1921년에 누가 의열단원 김익상 지사가 이걸 일으키는 거기에 자리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광화문으로 허물고 여기다가 중앙청 건물 일본의 조선총독부를 건설하죠. 여기서 지금 미군정 시기 해방 후의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네요. 군정청이니까. 당시 있었던 시기에 옳은 것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이거 다 한국전쟁 후에 이거는 1차 경제개발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박정희 대통령 때고 이것도 우리나라 남한 단독정부 후에 신안공사가 설립돼 귀속재산 일제 귀속재산을 관리했다. 이거 4번이네요. 국가보안법 이승만 대통령 때고 대성동 마을 하면 파주에 있는 그 이제 민통선에 있는 그 마을인데 가전쟁 한국전쟁이겠죠.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에치슨 선언. 에치슨 선언은 한국전쟁 이전에 발표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남침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해서 이 에치슨이 한반도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일본 쪽의 라인을 쫙 그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배제됐죠. 부산 임시수도, 흥남철수, 인천 상륙작전, 국민방위군 사건 이거 전부 다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겁니다. 47번 당시의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삼선개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신민당 이게 이승만 정권 때 일어난 일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승만 때는 이승만 정권의 여당은 여러분 자유당이고 그리고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삼선개헌은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을 4, 5, 6, 7, 8, 18년 동안 5번을 해먹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삼선개헌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1970년대에 뭘 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뭘 했어요? 예,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서 유신을 선포합니다. 이겁니다. 5번. 예, 48번.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광주 5.18. 예, 그 얘기네요. 광주 이야기는 항상 이 한능검에서 주요 출제되는 문제예요. 여러 이제 전두환이 불법으로 12.12 군사 쿠데타 후에 이 전국에 이제 계엄령을 발표하고 여기서 이제 광주가 본격적으로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나서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정말 무장 항쟁까지 이어지는 민중 항쟁으로 이어지는데 다행히 이 광주의 항쟁에서의 기록들이 여러분 뭐로 남았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죠. 예. 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각각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를 알면은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9번 누구예요? YS네요. YS는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뭐예요? IMF지만 그 전에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를 했고 하나회를 척결했고 그리고 여러분 뭘 했어요?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축배를 일찍 들었다는 이유로 IMF 체제를 맞이해서 나라가 망했죠. 이거네요. 2번. 마지막 50번. 정주영이 소떼방부, 그 다음에 금강산. 여러분 이게 다 언제예요?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를 막 이끌고 자기가 이제 원래 이제 북한 출신의 정주영 회장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올 때 소 한 마리 갖고 내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북에 뭔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소떼를 이끌고 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뒤에 이제 남북한이 다시 한번 평화 모드가 되고 금강산 관광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현대에서 이 크루즈까지 만들어가지고 금강산에 본격적으로 이제 동해안에서 고성에서 출발하는 거를 금강산으로 가는 그거네요. 그 결과가 DJ와 그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평화 모드가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되게 의미 깊은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죠. 이 항상 50번, 49번 이때쯤에는 이 남북한과 관련된 뭐랄까 여러 조약들이 뭐 박정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노태우 때 있었던 이야기, 뭐 유엔 동시가입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만 알면은 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당시의 독재 정권이 왜 그 군부 정권이 나중에 이제 민주 정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어려운데 왜 이런 선택이 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좀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사와 지금과 연계지어서 남북의 평화 모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게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은 이 문제도 뭐랄까요 그냥 읽으면 툭툭툭 풀리는 문제거든요. 이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흐름 이 한능검은 흐름을 잡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딜까 이런 거 보면 고성 제가 다 직접 가가지고 고성에서 출발하는 곳들 지금 이 크루즈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다 직접 가서 보고 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물론 까다로운 문제들이 한두 개 있기 때문에 틀려요. 저도 이 문제에서 2개나 틀렸어요. 근데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외워야겠다고 하면 복잡하고 다 어려운데 그냥 하나하나 이것이 뭘까 이건 왜 이런 탄생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면은 한능검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현역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한능검을 매회 풀면서 이 주말 밤에 이렇게 여러분 문제풀이 여러분들 같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일들을 이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풀어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크게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같이 풀고 기록으로 남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